그날 그녀는 가방 하나를 들고 떠났습니다. 3살 쌍둥이 아이들을 남긴 채로요. 비가 새던 쪽방, 냄비에 죽을 끓이던 아버지. 그 작은 방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 아버지, 우리가 이겼어요. 이제 그 사람 우리 인생에 없어요. 한 남자의 고통이 두 아이의 기적으로 바뀌는 순간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한 편의 삶을 조용히 들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누군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며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나도 지쳤어.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그런 말은 아니지. 방 안엔 쿰쿰한 곰팡이 냄새가 떠돌았고 천장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비는 어젯밤부터 그칠 줄을 몰랐고 나는 젖은 이불을 말릴 새도 없이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 했다. 오늘은 금요일, 도시가스 검침일. 사람들은 내가 들고 다니는 기계를 보며 창문을 닫거나 시선을 피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의 표정 속엔 냄새가 묻어 있었다. 가난한 사람에게 풍기는 낙인 같은 것. 아이들이 감기에 걸린 건 결국 내 잘못일까? 방바닥에 젖은 이불, 부엌에서 썩은 배춧잎을 걷어내며 생각했다. 그때였다.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아내가 말없이 걸어 나왔다. 손에는 작은 크로스백 하나. 아이들 도시락통은 식탁 위에 그대로였다. 이게 사람이 사는 꼴이야? 쪽방, 곰팡이, 애들 나 아직 33이야. 나가서 살 거야. 당신이 키워. 태경이 연락, 병원도 못 갔어. 태율인 기침이 멈추질 않고 이런 날 그냥 나가겠다고? 그녀는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말했다. 진작 나갔어야 했어. 여긴 감옥이야. 애들 알아서 해. 난 자유롭게 살 거야. 연락도 하지 마. 양육비도 바라지 마. 내 이름 지워줘. 현관문이 퍽 소리를 내며 닫혔다. 그 소리와 동시에 태경이가 잠에서 깼다. 엄마야? 엄마야? 엄마 어디가? 나는 뛰쳐나갔다. 하지만 계단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이미 건물 밖 어딘가로 사라졌겠지.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다. 아이들은 젖은 잠옷을 입은 채 거실 바닥을 울며 기어다녔고 나는 그런 아이들을 껴안은 채 주저앉았다. 그날 밤 나는 이불도 덮지 못한 아이들을 두 팔로 감싼 채 잠이 들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울음처럼 느껴졌다. 새벽 3시. 태율이가 몸을 부르르 떨며 내게 바짝 안겨들었다. 이불은 이미 젖었고 창문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다시 일어났다. 작은 냄비에 쌀 한 줌을 씻어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다. 배고픔 때문인지 울음이 올라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아빠가 다 할게. 걱정 마. 죽을 끓이고 아이들의 젖은 옷을 벗겼다. 비닐봉지를 뜯어 천으로 만들어 작은 기저귀처럼 썼다. 그녀 없이 내가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 그날 밤 처음으로 진심으로 무서웠다. 다음 날 나는 아이들을 이불에 싸서 등에 업고 밖으로 나섰다. 한 손엔 검침기, 한 손엔 젖은 봉지에 담긴 간식이 들려 있었다. 도시가스 검침은 비가 와도 쉬지 않는다. 사람들은 내 젖은 발을 보고 문을 닫았다. 하지만 나는 계속 문 앞에 섰다. 도시가스 검침 나왔습니다. 내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아이들은 내 등에 엎여 열에 들떠 있었다. 그날 하루 나는 20집을 돌았고 15집에서 검침 거부를 당했다. 대신 돌아온 건 비웃음과 찬 시선, 그리고 아이들의 미열이 조금 더 올랐다는 사실뿐이었다. 그 다음 날 아침, 밤새 젖은 이불에 쌓여있던 태경과 태율은 열이 더 올랐다. 나는 약국에 들러 해열제를 사려 했지만 지갑엔 1000원짜리 한 장과 100원짜리 동전 셋뿐이었다. 약국 앞을 서성이던 나를 보고 약사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보험 안 되면 이거 하나에 5,000원이에요. 그냥 병원 가보시죠. 병원이요? 그 돈이 있었으면 이미 진작 갔겠죠. 나는 아이들 손을 잡고 동네 보건소로 향했다. 입구에서 체온을 재자 아이들 둘 다 38도를 넘겼다. 접수원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보호자 주소지 확인돼야 해요. 지금 신분증에 나온 주소는 말소 상태네요. 나는 말없이 지갑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아이들을 안고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다. 비는 그쳤지만 우산을 살 돈이 없어. 아이들 머리 위로 내 셔츠를 씌웠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다시 고열로 앓기 시작했다.
물도 밥도 삼키지 못했다. 나는 그제야 동네 주민센터에 찾아갔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입술을 깨물며 문을 열었다. 혹시 아이들 병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내가 사라졌고. 제가 지금 말을 마치기도 전에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다. 직원은 조용히 자리를 일어났다. 그리고 몇 분 뒤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과 함께 돌아왔다. 어휴, 이 애들이구먼. 저쪽 방으로 와요. 애들 좀 재워봐야겠네. 밥도 좀 먹이고. 그녀는 동네 자원봉사자로 홀로 사는 어르신 대상 도시락 봉사를 하던 분이었다. 그날 밤 나는 아이들과 함께 미숙 할머니 댁에서 처음 따뜻한 밥을 먹었다. 된장찌개 한 숟갈을 먹던 태유리가 말했다. 아빠, 밥이 따뜻해. 좋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토록 단순한 한마디가 그렇게도 멀리 있었단 말인가. 며칠 뒤 아이들의 열이 내려가자 나는 다시 일터로 돌아갔다. 새벽 5시 폐지 수거차를 따라 재활용장을 돌고 오후엔 가스 검침기를 들고 골목을 걸었다. 가방엔 아이들 체온계 그리고 미숙 할머니가 싸주신 김밥이 들어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어느새 계절이 바뀌었고 아이들은 서툴게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다. 엄마, 꿈에 나왔어. 엄마가 손 흔들고 있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이불을 한 번 더 덮어줬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말 못할 고통이 끌어올랐다. 이 아이들이 엄마라는 단어를 말할 때마다 나는 죄인 같았다. 어느 날 아이들이 손을 꼭 잡고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손엔 종이 한 장. 거기엔 아이들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엄마 보러 가자. 태경과 태율은 주소도 모르고 이름 석자 외엔 모르는 그 사람을 찾고 싶어 했다. 그 사람 이제 여기 없어. 우릴 찾지도 기억하지도 않아. 하지만 아이들은 납득하지 못했다. 그날 밤 태율이는 혼잣말을 하며 잠들었다. 우리 아빠가 엄마야. 아빠가 다 해주니까 아빠가 엄마야. 그 말은 나의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고백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부엌에 앉아 차가운 밥을 입에 물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모든 고통이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다. 세월이 흘렀다. 태경과 태율은 어느덧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다. 셋이서 동사무소에 갔고 나는 아이들 출생신고부터 다시 했다. 아내가 남기고 간 주민등록은 말소되었고 아이들 이름 앞엔 내 성 하나만 덜렁 붙어 있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우린 여전히 가족이었다. 입학식 날 나는 아이들에게 새 운동화를 신겨주고 주황색 책가방을 어깨에 메어줬다. 그리고 당부했다. 처음엔 친구가 안 생겨도 괜찮아. 웃는 얼굴만 잊지 말자. 알았지? 응, 난 아빠랑 웃을 거야. 학교 앞에서 다른 부모들은 양복을 입고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나는 고무장갑 자국이 남은 손으로 아이들 손을 꼭 잡았다. 교실 안에서 담임 선생님이 출석을 부를 때 나는 문틈 사이로 작은 두 손이 번쩍 올라가는 모습을 봤다. 김태경입니다. 김태율입니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울컥했다. 애들이구나, 살아내고 있구나. 몇 달 뒤 아이들이 점점 책을 좋아하게 되었다. 집엔 책상이 없어 거실 식탁에서 숙제를 했다. 하루는 태경이가 노트를 펼쳐들고 말했다. 아빠, 숫자 푸는 법. 아까처럼 다시 알려줘. 이건 10의 자리랑 1의 자리를 나눠서 생각해야 해. 자, 아빠가 천천히 설명해 줄게.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를 했다. 그리고 그날 밤 태경이가 내게 물었다. 아빠, 매번 이렇게 설명해주는 거 앱으로 만들 수 있어? 나는 잠시 멈칫했다. 앱이라는 단어가 이 아이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다. 그럼 우리 혼자 공부할 때도 아빠 목소리 들을 수 있잖아. 그 밤 나는 아이들이 잠든 뒤 오래된 녹음기와 고장난 라디오를 꺼내 들었다.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고 테이프 대신 마이크를 연결했다. 그리고 첫 문장을 녹음했다. 자, 이 문제는 말이야. 수를 묶어보는 게 중요해. 다음 날 아이들은 기뻐 날뛰었다. 작은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내 목소리를 따라 말하며 계산 연습을 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게 희망이구나. 며칠 후
학교에서 열린 공개 수업에 다녀온 담임 선생님이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님, 태경이 어휘력과 수리력 수준이 또래보다 상당히 높아요. 혹시 따로 공부시키세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그냥 집에서 제가 가끔 설명해 준 것뿐입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내게 작은 쪽지를 내밀었다. 거기엔 두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빠 목소리로 만든 공부기계 우리가 앱으로 만들게요. 나중엔 더 많은 친구들도 쓸 수 있게. 나는 말없이 아이들을 껴안았다. 내가 헌신으로 키운 아이들이 이제는 스스로의 방식으로 세상에 응답하려 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쓰레기장에서 고장난 키보드를 주웠다. 아이들과 함께 키 하나하나를 청소하며 타자 연습을 했다. 작은 USB 마이크를 중고로 구입했고 태경이는 기본 코딩 학습 앱을 혼자 익히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잠든 후에도 나는 컴퓨터를 붙잡고 파이썬이 뭔지 HTML이 뭔지 기본부터 익히기 시작했다. 왜냐고요? 이 아이들의 꿈에 내가 바보처럼 멍하니 서 있고 싶지 않아서요. 그날 이후 우리 셋의 저녁은 조금 달라졌다. TV도 없이 거실 식탁에 모여 각자의 노트와 키보드를 붙잡았다. 아빠는 검색을 하고 태경은 코드를 짜고 태율은 디자인 아이디어를 스케치북에 그렸다. 이 부분에서 음성을 인식하고 틀린 문제는 다시 들려줄 수 있게 해야 해. 색깔도 바꿔보자. 틀리면 빨간색, 맞으면 파란색. 나는 마우스를 잡은 손을 멈추고 두 아이를 바라봤다. 이 아이들이 진짜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며칠 뒤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시간 태경이 만든 작은 앱 테스트 버전이 교실에서 시연되었다. 선생님은 놀라워했고 친구들은 신기해했다. 와, 이거 누르면 아저씨 목소리 나와. 다시 설명도 해줘. 신기하다. 이 작은 소동은 곧 동네 어머니들의 관심으로 이어졌다. 며칠 후 동네 작은 독서방 앞에 어린이 셋이 모여 있었다. 그들 뒤엔 학부모들이 조용히 따라왔다. 혹시 이거 만든 게 연우 씨 아이들 맞나요? 너무 신기해서요. 우리 애도 쓰게 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나는 아이들과 회의를 했다. 초등학생들의 작은 스타트업처럼 거실에서 진지하게 앉아 있었다. 근데 우리가 만든 거 그냥 나눠줘도 돼? 다들 쓰면 우리도 더 공부 못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도와주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이 이미 마음이 컸구나 싶었다. 며칠 후 우리 셋은 독서방에 작은 칠판을 들고 갔다. 앱 사용법을 적고 간단한 사용자 가이드를 만들어 붙였다. 무료로 사용하세요. 문제 풀다 막히면 태경 앱을 켜보세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로부터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었다. 아이들 공부 때문에 늘 스트레스였는데요. 정말 도움됐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무렵부터 내 몸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왔고 하루에 23시간 자던 피로가 이제는 몸을 끌고 다니는 수준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검침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잠깐 정신을 잃었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그날도 일을 쉬면 아이들 간식값이 줄어든다는 생각에 기어이 다시 일어나야 했다. 이 정도 아픈 건 괜찮아. 살다 보면 다 이런 날 있는 거지. 하지만 그날 밤 태경은 나의 어깨를 조용히 주물러주며 말했다. 아빠, 우리 앱 수익 나면 가장 먼저 병원부터 가자.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들킬까봐. 며칠 뒤 우리가 만든 앱이 동네 신문에 소개되었다. 초등 형제가 만든 음성 학습 도우미, 아빠 목소리를 담은 AI 교육 보조기. 기사는 SNS에서 화제가 되었고 몇몇 교육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연락을 해왔다. 이런 발상은 처음이에요. 실제 사용성도 뛰어나고 공감 요소도 많습니다. 정식 제휴 검토하고 싶습니다. 그날 우리 셋은 처음으로 3명의 이름이 박힌 제안서를 손에 쥐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작은 그림자 하나가 우리를 따라붙었다. 누군가 내 주민등록번호와 가족 정보를 조회한 흔적이 생긴 것이다. 구청 민원 담당 직원이 조심스레 내게 말했다. 혹시 가족분 중에서 연락 끊긴 분 있으세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도가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가슴 한가운데서 그 사람의 그림자가 느껴졌다. 그리고 알았다. 그녀가 돌아오고 있다는 걸. 그날부터 이상했다.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는데 의무기록 조회에 오류가 떴다. 등록된 보호자 정보와 최근 수정 기록이 다릅니다. 간호사의 말에 나는 아내의 주민번호 4자리를 불러봤다. 그리고 확신했다. 누군가, 그 사람이 다시 우리 곁을 맴돌고 있다. 며칠 후 한 병원 복도에서 나는 우연히 그녀를 보았다. 흰색 간호조무사 유니폼을 입고 차트를 들고 걷고 있는 그 모습. 내 눈앞에 서 있는 그 여자는 16년 전 그쪽 방에서 사라진 그 여자가 맞았다. 여기서 일해?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숨을 들이마셨고 곧 고개를 숙였다. 당황스럽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마주칠 줄은 몰랐어. 난 여기 입원 중이야. 허리 수술 예정. 그리고 내 이름이 최근 내 기록에 올라왔더라.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조용히 서 있던 그녀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다. 아이들 내가 데려갈게. 이제 제대로 키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 말에 나는 웃음조차 나지 않았다. 이제 와서 16년을 사라졌다가 그날 밤 아이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경은 새 기능 추가를 위해 코드를 고치고 있었고 태율은 앱 디자인 색깔을 조율하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엄마가 돌아왔다고. 며칠 뒤 집 앞에 낯선 차량 한 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여자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그 뒤로는 양복을 입은 남자가 따라왔다. 나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변호사다.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제 미성년자인 아이들은 엄마인 제가 데려갈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 자격을 어디서 구입하셨나? 아이들이 현관문 뒤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다는 걸 나는 그 순간 몰랐다. 그런데 현관 틈 사이로 태경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라고 불러야 하나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고 아이들이 문을 열었다. 그녀는 태경과 태율을 보며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감정은 없다. 눈물도 떨림도. 그저 대본을 외운 듯 말했다. 엄마가 늦었지? 이제는 좋은 집도 있고 병원도 있고 엄마랑 같이 살자. 그때 태율이 노트북을 열었다.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화면엔 그녀의 파산 신청서, 도박장 출입 기록, 2차례 재혼 후 이혼 판결문, 그리고 보험증권 사본이 떠 있었다. 이 보험 수익자가 어머니 이름이던데요. 아빠가 사망하면 나오는 돈이죠.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지금 와서 우리를 데려가겠다는 건 양육이 아니라 수익 때문이잖아요. 그녀는 흔들렸다. 그리고 말없이 돌아섰다. 변호사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류를 챙기고 따라 나갔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나는 말을 잃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내 옆에 조용히 다가와 앉았다. 태경이 내 손을 잡았다. 아빠, 이제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그날 밤 나는 오래전 아이들이 그려둔 첫 앱 설계도를 꺼냈다. 구겨지고 낡은 종이엔 아빠와 함께 배우는 앱이라는 제목이 쓰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아빠로 살아줘서 고맙다 는 문장이 그 아래에 작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치밀하게 다가왔다. 며칠 후 집 앞으로 한 장의 등기우편이 도착했다. 양육권 및 친권 회복 청구 소송 통지서, A4 서류 4장. 서류 끝엔 변호사 도장이 찍혀 있었고 소송 사유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이들 복지에 대한 부적정 보호 환경 증거 확보. 나는 손이 떨렸다. 집을 잃지 않으려고 밤새 검침기를 들고 쓰러지면서도 버틴 시간들이 그저 부적정으로 요약되었다. 그래, 법정이야. 거기서 끝장내자. 그날 밤 나는 아이들과 처음으로 진실 전부를 털어놓는 대화를 했다. 소파에 마주 앉아 나는 입을 열었다. 너희 엄마는 그날 다른 남자와 새 출발을 하겠다며 떠났단다. 그 뒤로 2번 재혼했고 도박 때문에 전부 실패했어. 그리고 최근엔 내 보험의 수익자를 자기 이름으로 지정해놨더라. 아이들은 조용히 내 말을 들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다. 아빠가 우릴 지켰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아빠 지킬 차례야.
그날 밤 태경은 로스쿨 준비반 선생님에게 연락했다. 태율은 노트북을 켜고 그녀의 도박 관련 공시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다. 며칠 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재판 전략팀을 꾸렸다. 장소는 우리 집 식탁. 서류 정리 담당 태율, 법적 대응 담당 태경, 자료조사 및 체계화 담당 나연우. 재판부는 미성년자 진술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 특히 13세 이상이면 명확한 의견으로 인정돼. 나도.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까지 한 일들 다 찾아낼 수 있어. IP 추적도 가능하고 공시자료도 저장돼 있어. 며칠 뒤 우리는 그녀의 보험 수익자 변경 내역을 확보했다. 그녀는 내 사망보험을 2번이나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한 뒤 최근엔 수익 비율까지 100%로 바꿔놓았다. 동시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익명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한부모 가정, 학습에 만든 형제 친권 소송 위기. 이건 우리가 올린 글이 아니었다. 어디선가 이 사연을 들은 한 어머니가 우리를 대신해 쓴 글이었다. 그리고 댓글은 폭발했다. 엄마가 왜 이제 와서 세상에 이런 일이. 아이들이 더 어른스럽네. 아버지 존경합니다. 이 여론은 그녀에게도 전해졌던 모양이다. 며칠 후 그녀는 언론 인터뷰에 나왔다. 그땐 제가 너무 어려서 우울증도 있었고 지금은 모든 걸 회복했습니다. 그녀의 언론 플레이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하지만 다음 수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후견인 지정 신청서. 내용은 이랬다. 친권이 회복되지 않더라도 법적 후견인으로 아이들 인생 결정에 참여하고 싶다.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너 지금까지 애들 어디다 뒀는지도 몰랐던 사람이 이제 와서 후견인을 하겠다고?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애들이 만든 애 수익이 제법 나던데? 그 순간 태율이 노트북을 닫았다.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상품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은 보호자가 아니라 위험 요소예요. 그날 밤 나는 법원에 친권 상실 청구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양측 증거 제출 기한을 2주로 정했다. 시간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질 수 없었다. 재판 당일 아침 나는 낡은 셔츠 대신 오랜만에 셔츠에 다림질을 했다. 태경은 노트북을 메고 태율은 증거 서류 파일을 양손에 들었다. 셋이 나란히 법원 입구에 섰다. 주변엔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아이들은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발걸음이 더 단단해 보였다. 법정안 전 아내는 변호사 옆에 앉아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우리 가족을 향해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쟁점을 이렇게 요약했다. 친권 회복의 적정성, 후견인 지정 요청, 아이들의 현재 복지 환경, 미성년자 의사 반영 여부. 판사가 말했다. 양측 증인을 듣기 전에 미성년자 본인의 진술을 먼저 청취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증인석으로 나섰다. 법정안은 고요했고 그들의 작은 발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저는 김태경입니다. 올해 13살이고요. 아빠랑 태율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버려졌습니다. 지금 와서 저희를 데려가겠다는 이유가 진짜 가족 때문이라면 왜 보험 수익자를 엄마 본인으로 바꾼 거죠? 전 아내는 고개를 숙였다. 변호사가 중간에 끼어들려 했지만 판사는 손을 들어 막았다. 두 아이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누구가 살기를 원하나요? 아버지와 살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법정안은 술렁였고 전 아내는 무너진 듯 의자에 앉았다. 판사는 재판을 정리하며 말했다. 본 법원은 친권 회복 및 후견인 지정 청구를 기각합니다. 오히려 피신청인인 부친 측의 친권 단독 청구를 인용합니다. 재판은 끝났다. 우리는 이겼다. 16년 전 그날 그녀가 던진 이별 한마디로 시작된 싸움이 오늘에서야 끝이 났다. 법정을 나서는 길, 아이들이 나를 사이에 두고 손을 맞잡았다. 그 손끝이 그 어떤 승리보다 따뜻했다. 며칠 뒤 우리는 양육권 종료 확인서와 함께 공식적으로 가족관계 등록부를 수정했다. 이제 그 서류 위에 그녀의 이름은 없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단독 친권자 나연우라는 글씨로 채워졌다. 아빠, 드디어 우리 가족 이름만 딱 찍혔네. 이게 진짜 시작 같아. 그날 밤 나는 아이들에게 물었다. 너희는 원망하지 않았니? 그날 이후로 엄마를. 태경이 먼저 대답했다. 아니요, 오히려 고마워요. 엄마가 떠나줘서 아빠랑 이렇게 살 수 있었으니까.
재판이 끝난 뒤 우린 며칠을 아무 말 없이 지냈다. 마치 싸움이 끝났지만 여전히 그 전투의 진동이 가슴 안 어딘가를 울리는 것처럼 모두가 조용했다. 하지만 그 침묵을 깨준 건 태율이었다. 아빠, 병원 가요. 이제 수술 받아야죠.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미뤄왔던 허리 수술을 드디어 받기로 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재활. 몸은 마음처럼 빨리 회복되지 않았다. 허리를 펴는 데만 일주일, 앉아있는데 보름이 걸렸다. 그 사이 아이들은 번갈아 병실을 지켰다. 태경은 재활 스케줄을 꼼꼼히 메모했고 태율은 병실 침대 옆에서 자기 코딩을 이어갔다. 아빠, 오늘은 스트레칭 2번만 해요. 어제는 무리했잖아요. 아빠, 이거 봐요. 제가 만든 앱 병원용 버전이에요. 태율의 화면엔 수술 후 환자 관리 앱이 떠 있었다. 복약 시간, 운동 시간, 감정 상태 체크까지 전부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걸 보며 나는 처음으로 병실에서 웃었다. 며칠 뒤 우리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지방의 낡은 쪽방이 아니라 도시 외곽의 신축 아파트. 작지만 햇살이 드는 삼룸. 태경이와 태율이 첫 번째 공동 프로젝트 아빠에게 드리는 집이었다. 그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나는 현관문을 열며 눈을 감았다. 이제 눈 떠도 돼요, 아빠? 문을 열자 거실 벽에는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 초등학교 입학식, 과학대회 수상식, 법정 앞에서의 단체샷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 집에서의 첫 아침, 나는 오랜만에 늦잠을 잤다. 4시에 일어나던 습관이 처음으로 7시까지 밀렸다. 거실엔 태경이의 로스쿨 교재가 정리돼 있었고 태율이의 작업용 노트북엔 새로운 프로젝트 폴더가 열려 있었다. 그날 저녁 우린 함께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삼겹살을 굽고 김치를 볶고 냉장고에 있는 유자청으로 에이드를 만들어 작은 잔에 따랐다. 아빠, 수술도 했고 집도 생겼고 이건 축하주예요. 그리고 이제부턴 저희가 돈 벌 거니까 아빠는 직업 전설로 바꾸세요. 그 말에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며칠 후 태경은 로스쿨 입학시험을 치렀고 우수 장학생으로 합격했다. 태율은 IT 스타트업에 특별 연구원으로 입사했고 자신이 만든 교육 앱은 지자체 교육청과 정식 계약을 맺었다. 하루는 태율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아빠, 저 이제 우리 앱 이름 정했어요. 연우의 수업,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생님 이름이니까. 그날 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그 이름을 수십 번 되뇌었다. 연우의 수업. 아무도 나를 가르쳐준 적 없었지만 나는 그저 아이들을 위해 배우고 또 배웠다. 그게 나만의 수업이었고 이 아이들에겐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강의였단 걸 그제야 알았다. 새 집의 아침은 늘 따뜻한 햇살로 시작됐다. 거실 커튼을 걷으면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긴 창 아래 드리워졌다. 이제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는 아이들이 먼저 내게 아침 인사를 건넨다. 아빠, 오늘 아침 산책 가요. 오늘 로스쿨 OT야. 긴장되는데 아빠가 해준 말도 생각나네. 세상에 맞서기 전에 너 자신부터 믿으라고 했지. 아파트 단지 내 작은 공원을 걷는 셋의 발걸음은 이제 절뚝이지 않았다. 이제 허리는 곧게 펴졌고 아이들은 더는 내 등에 업히지 않는다. 함께 걷는다. 나란히 걷는다. 태경은 로스쿨에서 법조인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다. 동아리 활동에서 약자 변호 프로젝트를 맡았고 그의 이름이 실린 첫 논문이 법률 잡지에 실렸다. 태율은 IT 연구소에서 개발한 학습 앱이 초중등 공교육 플랫폼에 채택되며 전국으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세상의 아버지가 되었다. 하루는 기자가 찾아왔다. 선생님의 삶을 책으로 써보는 건 어떠세요? 한부모 아버지의 생존 수업 같은.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건 제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이 제게 해준 수업이에요. 그날 밤 거실에 셋이 마주 앉아 고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에서 내 손은 두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다. 이젠 반대였다. 아이들이 나의 어깨를 감싸고 있다. 형 기억나? 쪽방 살던 시절 비 새는 데서 수학 문제 풀던 거.
형이 나 몰래 내 도시락 반찬 나눠줬잖아. 내가 아파서 먹어야지. 내가 어떻게 먹냐? 아, 그리고 그때 우리가 아빠 몰래 그렸던 그 그림 기억나? 태율이 스케치북을 꺼냈다. 낡고 해진 종이 위엔 세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우리 가족은 작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서툰 글씨였지만 가장 완벽한 문장이었다. 이제 내 직업은 부모가 아니다. 나는 이 아이들의 증인이다. 세상과 싸워 이긴 그 모든 순간을 증명하는 증인. 아침 햇살 아래 나는 두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말했다. 너희가 내 삶을 구했어. 그때 너희가 없었다면 난 벌써 주저앉았을 거야. 아빠가 우릴 지킨 게 아니라 우린 서로 지킨 거예요. 맞아요. 이 삶은 아빠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셋이 함께 만든 거예요.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다만 그들 옆에 서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완전한 순간임을 확신했다. 햇살이 긴 그림자를 들이우는 그곳에 세 사람의 뒷모습이 조용히 어우러졌다. 이제 우리는 안다. 가족이란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같은 기억을 공유하고 같은 눈물을 흘리고 같은 꿈을 꿔준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걸. 아빠, 아들, 그리고 삶. 우리가 함께 걸어낸 길. 이건 누군가에게는 시작,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증명이었다. 10년이 흘렀다. 태경은 변호사가 되었고 법률구조공단 소속으로 아이들과 노인을 위한 무료 소송을 맡고 있었다. 태율은 국내 굴지의 교육 AI 스타트업 CTO가 되었고 그의 이름을 딴 교육용 알고리즘은 전국 초중등 교과서에 수록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매일 아침 아이들의 뉴스가 실린 신문을 스크랩한다. 햇살이 창을 넘어 들어오고 전기 주전자 소리가 울린다. 나는 두 잔의 커피를 따른다. 하나는 내 거, 하나는 이따 퇴근할 태율이 목. 이제는 나 없이도 잘하는데 그래도 난 여전히 아빠지. 며칠 후 우리는 세 사람이 모두 모였다. 이제는 아이들이라는 말이 어색할 정도로 어른이 되어 있었다. 형 기억나? 우리 보육원 앞 벤치에서 기다릴 때 아빠 오면 제일 먼저 달리기로 누가 빠르나 했지. 그때 그 기억이 내 개발 방향이었어. 기다리는 아이가 외롭지 않도록. 그 말에 나는 말을 잊었다. 다음 날 우린 오랜만에 옛 동네로 향했다. 폐쇄된 낡은 쪽방촌 골목. 그곳에 아직도 남아있던 우리가 처음 살았던 그 방은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았다. 벽은 무너져 있었고 지붕은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다. 여기서 시작했지. 빛에는 밤. 새 살배기 쌍둥이 그리고 빈손이었던 나. 하지만 마음은 꽉 차 있었어요. 그날 저녁 우린 새집 거실에 앉아 가족 기록 영상을 만들었다. 태율이 편집을 맡고 태경은 인터뷰 형식으로 대본을 썼다. 영상 속 첫 장면은 내가 아이들을 안고 죽 끓이던 장면의 일러스트였다. 그리고 자막이 떴다. 이건 한 아버지의 기록입니다. 그 영상은 지역 다큐멘터리 채널에서 방영되었고 소셜미디어에선 세 사람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그걸 보고 울었고 누군가는 댓글을 남겼다. 이게 진짜 가족이다. 아버지란 단어가 이렇게 무겁고 이렇게 빛나기도 하는구나. 하루는 초등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다. 주제는 함께 성장한 가족 이야기. 그날 나는 칠판 앞에 서서 말했다. 저는 부모가 되기 위해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제 아이들이 가르쳐줬어요. 강연이 끝나고 아이 하나가 손을 들었다. 아저씨, 가족은 꼭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아야 해요?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가족은 끝까지 서로를 지켜주기로 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다예요. 요즘 태경은 소년소녀가장 재단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태율은 공교육 무료 학습 플랫폼을 비영리 형태로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프로젝트에 이름을 빌려주는 형식상의 대표이사로 남아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지만 아이들은 내 이름을 꼭 넣는다. 아빠는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의 첫 번째 개발자야. 아빠 목소리로 시작했잖아. 이 앱도. 하루는 우린 아침에 셋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형, 이제 진짜 가족 하나 만들 생각 안 해. 나부터 회사에서 야근 안 하는 법부터 배우고. 그 어떤 가족이든 너희가 만든 그 마음이면 다 잘 될 거야. 너희가 만든 그 마음이면 다 잘 될 거야. 창밖에는 햇살이 들어왔다.
언제나처럼 우리 셋의 그림자가 긴 바닥 위로 드리워졌다. 이제는 그 그림자 옆에 또 다른 발걸음들이 더해질 날이 오겠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지켜낸 삶은, 우리가 만든 기적은 우리 셋의 것이었다. 어떤 고통도, 어떤 결핍도 사랑이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었다. 이건 한 아버지와 두 아이가 함께 만든 가족의 정의이자 삶이 살아낸 이야기였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